클라센티아의 침묵,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린지 에클런드. 2001년 2월의 어느 금요일 밤 20살의 대학생 린지 에클런드는 어머니에게 밝은 미소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곧장 돌아오겠다는 그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평온했던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사건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북부에 위치한 플라센티아는 즐거운 것이라는 라틴어 어원에서 유래했을 만큼 평화롭고 치안이 안정적인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이웃 간의 신뢰가 두텁고 강력 범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던 이 도시의 정적은 2001년 2월 한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깨지고 맙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당시 20세의 여대생 린지 에클런드였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으나 그녀의 삶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과 투쟁이 있었습니다. 린지는 불과 5살이 되던 해 가족과 함께 끔찍한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는 어린 소녀에게 씻을 수 없는 신체적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뇌에 충격을 받은 그녀는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는 장애를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거동이 다소 불편했습니다. 사고 1년 뒤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오빠들은 아버지를 따라 텍사스로 떠났지만 린지는 어머니 낸시 에클런드와 함께 플라센티아에 남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낸시에게 린지는 단순한 딸이 아니라 삶의 이유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린지는 신체적 한계에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끊임없는 재활을 통해 다시 걷는 법을 익혔고 고등학교 치어리더 팀에서 활동할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장 큰 장점이자 약점은 바로 지나친 순수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의심할 줄 몰랐고 타인의 호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었습니다. 이러한 린지의 성향은 훗날 이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는 데 있어 안타까운 복선이 되고 맙니다. 2001년 2월 16일 금요일 저녁, 주말을 앞둔 들뜬 분위기 속에서 린지는 외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낸시에게 친구인 안드레아의 집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 것이며 늦어지면 그곳에서 자고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낸시는 딸이 신체적인 불편함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동수단에 대해 물었고 린지는 대학 친구인 크리스 메가미스라는 남학생이 데리러 오기로 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평소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책임감이 강했던 딸이었기에 낸시는 별다른 걱정 없이 딸을 배웅했습니다. 그것이 딸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월요일인 2월 19일이 되어서도 린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말 동안 친구 집에서 머물다 바로 학교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애썼지만 며칠째 연락 한 통 없는 것은 린지의 평소 행동 패턴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감지한 낸시는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일 가능성도 열어두었으나 린지가 신체적 장애로 인해 약물 복용이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갑과 신분증 등 필수품을 챙겨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린지가 재학 중이던 풀러턴 칼리지의 친구들을 상대로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린지가 어머니에게 말한 그날의 계획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린지는 안드레아의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린지를 포함해 안드레아, 또 다른 친구 에이미, 그리고 운전기사 역할을 자처한 크리스까지 총 4명의 젊은이들은 그날 밤 샌디에이고에 있는 한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플라센티아에서 샌디에이고까지는 차로 1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할 것을 염려한 린지가 행선지를 숨긴 하얀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친구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샌디에이고의 클럽에서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냈고 자정이 넘어서야 다시 플라센티아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대는 크리스가 잡았습니다.
일행은 먼저 에이미를 내려주었고 그 다음 안드레아를 내려주었습니다. 이제 차 안에는 운전자인 크리스와 조수석에 앉은 린즈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수사관들의 모든 이목은 자연스럽게 크리스 메가미스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린즈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인물이었으며 그녀가 실종되기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크리스를 소환하여 린즈를 내려준 정확한 시점과 장소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크리스의 진술은 침착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안드레아를 내려준 뒤 린즈를 집으로 데려다 주려 했습니다. 플라센티아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 30분경이었어요. 린지 집 근처에 도착했는데 린지가 집 바로 앞이 아니라 모퉁이에서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사관이 이유를 묻자 크리스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린지는 새벽에 찻소리가 나면 어머니가 깰까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려 걸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진술은 린지의 친구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린지는 과거에도 늦은 귀가 시 어머니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집에서 떨어진 곳에서 내려 조용히 들어간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의 말대로라면 그는 린지를 안전하게 내려주었고 그녀가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것을 본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것이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마지막 목격자인 크리스를 쉽게 용의선상에서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의 동의를 얻어 그의 차량인 픽업 트럭을 정밀 감식했습니다. 만약 차 안에서 다툼이 있었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면 혈흔이나 머리카락 혹은 몸싸움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감식 결과는 깨끗했습니다. 린지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차량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트럭 내부는 정리되어 있었고 특이한 생물학적 반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크리스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경찰이 크리스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2월 17일 새벽 4시 15분경 플라센티아 인근의 한 은행 현금 인출기 CCTV에 크리스의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트럭이 지나가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시간상으로 볼 때 그가 린지를 내려주었다고 주장한 시각과 매우 근접했습니다. 이 영상은 크리스가 그 시간대에 실제로 그 지역을 운전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듯했고 수사팀은 그를 유령 용의자에서 잠정적으로 제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린지가 실종된 지 5일이 지났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그녀의 통화 기록을 분석하던 중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종 당일 밤, 정확히는 2월 17일 새벽 2시경에 린즈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신자는 맷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린지와 몇 번 데이트를 했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비록 연인 관계는 정리되었지만 두 사람은 좋은 친구 사이로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었다는 점은 수사관들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혹시 린지가 크리스의 차에서 내린 뒤 맷을 만나러 간 것은 아닐까? 아니면 맷이 린지의 실종에 관여된 것은 아닐까? 경찰은 맷을 조사했지만 그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린지가 실종되던 날 밤 부모님과 함께 집에 머물렀으며 이를 입증해줄 가족들의 증언이 일관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맷은 린지의 실종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사관들은 그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수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었습니다. 린지의 어머니 낸시가 일하는 직장으로 한 중년 남성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을 마티라고 소개한 이 남성은 낸시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250달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린지의 돈입니다. 그녀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 같아서요. 실종된 딸의 돈을 들고 나타난 낯선 남자. 낸시는 즉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마티는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와 20살 여대생 린지의 관계는 언뜻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마티의 준술에 따르면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무거운 화분을 옮기느라 끙끙대던 린지를 차를 타고 지나가던 마티가 발견했고 안쓰러운 마음에 차를 태워주며 인연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린지에게 순수한 호의를 베풀었으며 친구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린지의 학교 선생님들 또한 린지는 나이나 성별을 가리지 않고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아이라며 이러한 관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마티를 강력하게 의심했습니다. 유부남과 여대생의 비밀스러운 우정, 그리고 실종 직후 돈을 들고 나타난 기이한 행동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마티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사에 응하겠다던 마티는 막상 조사가 시작되려 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는 경찰의 압박 질문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고 결국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의심과 달리 물리적인 증거는 마티를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사건 당일 린지와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알리바이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마티 역시 용의선상에서 멀어졌습니다. 유력했던 용의자들이 하나둘 혐의를 벗으면서 수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크리스는 집 근처에 내려줬다고 했고 증거가 없었습니다. 맷은 집에 있었습니다. 마티는 수상했지만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린지 에클런드는 그야말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잠적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어머니와 유대감이 깊은 그녀가 아무런 준비 없이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데려간 것이 분명했지만 누가 어디로 데려갔는지에 대한 단서는 전무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플라센티아 경찰서의 수사관들은 다른 사건들에 밀려 린지의 파일을 서랍 깊숙한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어머니 낸시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거리에 나가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내 딸을 보신 분이 있나요? 라는 그녀의 절규는 사람들의 뇌리에서 점차 잊혀가는 메아리가 되어갔습니다. 낸시는 딸의 방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침대 위의 인형들, 책상 위의 책들, 린지가 좋아했던 옷가지들 모두가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낸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린지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누군가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어요. 제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제보해 주세요. 그렇게 1년, 2년,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린지의 실종 사건은 오렌지 카운티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린지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보다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실이라도 바랄 뿐이었습니다. 2008년 사건 발생 7년 후 오렌지 카운티 검찰청의 수사관 레리 몽고메리가 이 묵은 먼지가 쌓인 파일을 책상 위로 꺼냈습니다. 그는 미제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베테랑 수사관으로 놓친 단서가 없는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리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 녹취록, 그리고 당시 용의자들의 인터뷰 영상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제3자의 시선으로 그리고 시간의 거리를 두고 사건을 바라보자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미묘한 뉘앙스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3명의 주요 인물의 진술 영상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마티와 맷의 인터뷰에서는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걱정이었습니다. 비록 마티가 방어적이었을지라도 린지의 안위를 걱정하는 기색은 진심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크리스 메가미스의 인터뷰는 달랐습니다. 레리 수사관의 눈에 비친 크리스의 태도는 미묘하게 이질적이었습니다. 크리스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입을 손으로 가리는 습관을 보였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무의식적으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을 말할 때 나타나는 행동 양식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또한 레리가 주목한 결정적인 부분은 크리스의 시제 사용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린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무사했으면 좋겠어요. 라며 현재형을 사용하거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크리스의 화법에서는 과거형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마치 린지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무의식 중에 그녀를 과거의 인물로 규정하고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좋은 친구였어요. 그녀는 항상 웃곤 했죠. 레리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7년 전 크리스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증거, 바로 그 ATM CCTV 영상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2001년 당시의 화질 분석 기술과 2008년의 기술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레리는 영상을 디지털로 보정하고 확대하여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7년 전 경찰이 크리스의 트럭이라고 확신했던 영상 속의 차량, 그 흐릿한 화면 속의 흰색 트럭은 크리스의 차량과 미세하게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휠의 모양, 범퍼의 스티커 유무, 차체의 굴곡 등 디테일한 부분에서 불일치하는 점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영상 속의 트럭은 크리스의 차가 아니었습니다. 즉, 크리스가 주장했던 새벽 4시 15분에 플라센티아로 돌아왔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할 유일한 물적 증거가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사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발견이었습니다. 레리 몽고메리 수사관은 크리스 메가미스를 다시 한번 수사 테이블 위로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그를 압박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크리스는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평범한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크리스의 입을 열게 할 혹은 그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매우 정교하고 대담한 함정 수사를 기획하게 됩니다. 수사팀은 크리스의 과거 금융거래 기록을 다시 한번 이 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당시의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던 중 레리의 눈에 아주 작은 그러나 결정적인 모순이 포착되었습니다. 실종 당일인 2월 17일 크리스는 경찰 진술에서 린지를 내려주고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용카드 내역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낮 크리스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LA 북쪽에 위치한 산타클라리타의 한 주요소에서 결제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산타클라리타는 린지가 실종된 플라센티아에서 차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왜 그는 이 사실을 숨겼을까요? 레리 수사관은 크리스의 배경을 조사했고 곧 소름 끼치는 연결고리를 찾아냈습니다. 당시 크리스의 아버지는 산타클라리타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크리스 역시 종종 아버지를 도와 그곳에서 일을 하곤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 건설 현장에는 땀을 깊이 팔 수 있는 굴착기와 같은 중장비들이 있었고 크리스는 이 장비들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았다는 점입니다. 범행 도구는 트럭, 은닉 장소는 건설 현장. 수사팀의 머릿속에 사건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가 린지를 해친 뒤 인적이 드문 건설 현장으로 이동해 중장비를 이용해 그녀를 매장했을 것이라는 가설이 세워졌습니다.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탐지견을 대동하고 산타클라리타의 건설 현장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지난 9년 동안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지형이 바뀌고 새로운 구조물이 들어선 그 넓은 땅에서 정확한 매장 위치를 모른 채 시신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며칠간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자 수사팀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증은 확실했지만 물증이 없었습니다. 크리스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는 시신을 찾거나 아니면 그의 자백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는 이미 한 차례 용의선상을 빠져나간 경험이 있는 영리한 인물이었습니다. 평범한 신문으로는 그가 입을 열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2010년 10월 오렌지 카운티 검찰과 경찰은 크리스의 심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대담한 함정 수사를 기획했습니다. 작전명은 미끼였습니다. 작전의 핵심은 크리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그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여성 수사관 한 명을 방송국 기자로 위장시켰습니다. 그녀는 크리스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하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뉴스의 기자입니다. 지금 막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산타클라리타 건설 현장에서 린지 에클런드 양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곧 발표를 한다는데 당시 린지 양의 친구로서 인터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장소인 산타클라리타를 언급했을 때 진범이라면 반드시 동요할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직후 경찰은 크리스의 집 주변에 잠복하여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평온하게 지내던 크리스는 전화를 받은 뒤 눈에 띄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날 새벽 3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크리스의 차량이 차고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급하게 차를 몰았습니다. 잠복 중이던 수사관들은 번호판을 가린 차량을 이용해 그를 은밀히 미행했습니다. 경찰의 예상 시나리오는 크리스가 시신을 묻은 장소로 달려가 시신을 옮기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산타클라리타로 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운전 도중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방향을 틀어 산타클라리타가 아닌 풀러턴 경찰서로 차를 몰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그는 당직 경관에게 이렇게 신고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미행하고 있습니다. 스토커인 것 같아요. 무서워서 경찰서로 왔습니다. 그는 역으로 자신을 피해자로 위장하며 상황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비록 그가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아 작전은 절반의 실패로 돌아갔지만 수사팀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새벽 3시에 밖으로 나온 행동 자체가 그의 불안을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 10월 27일, 경찰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크리스 메가미스를 체포했습니다. 아직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황 증거들을 모아 그를 압박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11월 3일, 취조실에서 크리스와 레리 몽고메리 수사관이 마주 앉았습니다. 9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초반에 크리스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그는 9년 전과 똑같은 레포토리를 반복했습니다. 나는 린지를 집 근처에 내려줬을 뿐입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누군가 그녀를 납치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수사관들의 패가 달랐습니다. 레리는 준비해둔 카드들을 하나씩 꺼내들었습니다. 첫째, ATM CCTV 영상 분석 결과. 이 트럭은 당신의 차가 아닙니다, 크리스. 당신의 알리바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산타클라리타 주유소 영수증. 집에서 잤다던 당신이 왜 린지가 사라진 날 당신 아버지의 건설 현장 근처에 있었습니까? 셋째, 함정 수사 당시의 반응. 시신이 발견됐다는 전화를 받고 왜 도망치려 했습니까? 수사관은 크리스의 눈을 응시하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린지의 어머니는 10년 가까이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린지를 집으로 보내줍시다. 우리는 당신이 그곳 지리를 잘 알고 굴착기를 쓸 줄 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크리스의 표정이 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이미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크리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크리스의 자백을 통해 재구성된 2001년 2월 17일의 진실은 허무하고도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을 모두 내려준 뒤 크리스는 린지를 집으로 데려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향을 틀어 위티어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린지를 데리고 갔습니다. 린지는 친구인 크리스를 믿었기에 큰 의심 없이 따라갔을 것입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크리스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린지에게 성적인 관심을 보이며 접근했습니다. 키스를 시도했으나 린지는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크리스는 부엌으로 가서 보드카를 마셨고 술기운을 빌려 더욱 강압적으로 돌변했습니다. 그가 린지의 옷을 벗기려 하며 성관계를 강요하자 린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소리쳤습니다.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진 크리스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린지를 침대로 내동댕이 쳤고 그녀의 몸 위로 올라타 목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린지는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살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남성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기절만 시키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시키려고 했던 것뿐인데 정신을 차려보니 그녀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는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명백한 살인 행위였습니다. 범행 직후 그는 시신을 초록색 담요에 말아 자신의 픽업 트럭 적재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어둠을 틈타 1시간 거리인 산타클라리타의 건설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익숙하게 굴착기를 작동시켜 땅을 깊게 팠고 린지를 그곳에 매장했습니다. 차가운 흙 아래 린지를 묻은 뒤 그는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잤고 다음 날 경찰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며 린지를 걱정하는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백을 받아낸 직후 경찰은 크리스를 대동하고 산타클라리타의 매장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형이 많이 변했지만 크리스는 자신이 린지를 묻은 정확한 위치를 기억해냈습니다. 중장비가 동원되어 흙을 파내기 시작했고 수색팀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흙더미 속에서 낡은 초록색 담요와 함께 린지의 유골, 그리고 그녀가 그날 입고 있었던 옷가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2001년 2월 20살의 나이로 멈춰버린 린지가 2010년 11월 이제야 비로소 어둡고 차가운 땅 속에서 나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낸시 에클런드에게 전해졌습니다. 10년 가까이 딸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 하나로 버텨온 어머니에게 딸의 유해 발견 소식은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이자 동시에 잔인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적어도 딸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그랬는지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4월 크리스 메가미스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그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려 했으나 크리스 측은 시신 위치를 자발적으로 알려준 점 등을 들어 형량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피하기 위해 크리스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크리스 메가미스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하여 15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현재 캘리포니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많은 이들은 그가 빼앗은 생명의 무게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며 분노했지만 유가족은 긴 법정 다툼 대신 린지를 편안히 보내주는 길을 택했습니다. 린지 에클런드는 2010년 10월 가족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례를 치르고 영면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후일담이 있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던 어머니 낸시 에클런드는 사건이 해결되고 린지의 장례를 치른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2011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딸의 억울함이 풀리고 안식처를 찾을 때까지 삶의 끈을 놓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는 딸을 찾은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딸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플라센티아의 평온을 깨뜨렸던 린지 에클런드 실종 사건은 왜곡된 욕망이 빚어낸 비극과 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그리고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던 수사관들의 집요함이 만들어낸 슬픈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낸시 에클런드에게 전해졌습니다. 10년 가까이 딸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 하나로 버텨온 어머니에게 딸의 유해 발견 소식은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이자 동시에 잔인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적어도 딸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그랬는지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4월 크리스 메가미스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그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려 했으나 크리스 측은 시신 위치를 자발적으로 알려준 점 등을 들어 형량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피하기 위해 크리스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크리스 메가미스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하여 15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현재 캘리포니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많은 이들은 그가 빼앗은 생명의 무게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며 분노했지만 유가족은 긴 법정 다툼 대신 린지를 편안히 보내주는 길을 택했습니다. 린지 에클런드는 2010년 10월 가족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례를 치르고 영면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후일담이 있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던 어머니 낸시 에클런드는 사건이 해결되고 린지의 장례를 치른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2011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딸의 억울함이 풀리고 안식처를 찾을 때까지 삶의 끈을 놓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는 딸을 찾은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딸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플라센티아의 평온을 깨뜨렸던 린지 에클런드 실종 사건은 왜곡된 욕망이 빚어낸 비극과 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그리고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던 수사관들의 집요함이 만들어낸 슬픈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